안녕하세요. 오늘 자리 함께 되어 정말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미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하 하디드 아키텍처에서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어 오신 한동대 조관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을 함께 해주실 두 분도 자리하고 계신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 각자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학생들과 함께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진행을 이끌어갈 강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에서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를 전공하고 있는 2, 3학번 권혁찬입니다.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2, 3학번 김보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에서 건축을 가르치고 있는 조관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지금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협찬님께서 먼저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어릴 때부터 건축이나 도시 설계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교수님께서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건축이라는 학문을 접할 계기는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영화나 도시를 이렇게 관찰하는 것 이런 것에 되게 관심이 있었고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건축이 주는 어떤 물리적 환경에서 오는 그 화려함, 또 공간의 힘, 뭐 이런 것도 꽤 관심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삶의 무대 혹은 다양한 일상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건축에 관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이라는 분야가 사실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떤 삶의 그런 무대 혹은 프레임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장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한동대 오신 지 이제 2년이 되셨는데 혹시 부임하시기 전에는 어떤 경험이나 경력을 쌓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시간이 빠르네요. 벌써 2년이 넘어갔네요. 네. 한동대에 오기 전까지는 이제 저는 영국하고 스위스에 살고 있었고요. 23년 동안 유럽에서 생활하면서 건축 공부도 하고 또 실무 경험도 쌓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양한 나라를 좀 다녔었는데 이제 스위스의 쭈리 그리고 웨일즈의 카디프에서 일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런던에서 일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자하디드라는 건축 사무소에서 12년 동안 다양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왔죠. 잠깐 뭐 자하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면 이제 자하디드 사무실에서 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 회사다 보니까 많은 기회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스케일의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프로젝트에서 아주 작은 스케일, 가장 작은 스케일은 포뮬러 1 아시죠? 네. 포뮬러 1 중에서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팀이 있는데 벤츠 팀이 트랙을 돌면 자동차 바퀴를 바꾸고 뭐 엔진을 교체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게라지라고 그러는데 게라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루이스 해밀턴이 머무는 그 패독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이제 VIP 스윗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의 그냥 패키지로 디자인한 게 이제 제가 한 것 중에서 가장 작은 프로젝트고 그다음에 이제 초고층 오피스 타워 그다음에 뭐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이제 오기 직전에는 니온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트로지나라고 이제 동계 아시안 게임을 유치한 곳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350m짜리 타워까지 이제 경험하고 왔죠. 와, 교수님 정말로 놀라운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면 한동대 부임 이후에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셨나요? 사실 이 한동대에 오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그런 메가 스케일의 프로젝트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했고 주변에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프로젝트, 다른 환경에 놓여졌기 때문에 좀 새로운 무언가를 좀 찾는 그런 시도들이 2년 동안 있었고요.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들은 스마트 시티 이후의 도시, 그리고 지방 소멸 문제라든가 이 급격한 인구 감소 시대에 과연 지역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연구하고 계시는 방향이 엄청나 뜻깊은 것 같은데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자하디드라는 건축 사무소에서 사실은 스마트 시티를 한 4개 정도 디자인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들이 테크 드리븐 그래서 이제 보통 IT 회사에서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모스크바나 중국 또 사우디 등지에서 4개 정도의 스마트 시티 또 관련해서 이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요. 이제 거기서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또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아주 가까이 볼 수 있었죠.
기술 중심의 효율성을만 강조하는 스마트 시티 한계를 좀 많이 보게 되었고, 그 스마트 시티의 대안으로서의 무엇이 있을까?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가 갖고 있는 한계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지방 소멸 도시와 또 연결이 되고, 그런 것에서 이제 다름을 잃은 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조금 생각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에 와서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 다음의 도시 모델은 무엇인가라는 고민 첫 번째가 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요새 제가 이제 만든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와이즈 타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와이즈 타운과 와이즈 아키텍처, 그런 개념들을 제안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건축사마다 설계사마다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나 철학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경험하신 자하 하디드 아키텍트는 어떤 건축을 추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DDP를 갖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자하 하디드 건축을 접했잖아요. 그래서 자하 하디드가 갖고 있는 오명 중에 하나가 폼 드리븐, 그래가지고 형태 위주의 건축을 하는 그런 그룹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재미있는 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존의 도시 질서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이 공간과 어떤 이 도시의 흐름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그런 건축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도시라는 시스템 안에 그 안에 그 시스템 안에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랜드마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차이와 다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랜드마크로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건축 회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시스템 안에 시스템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차이와 다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그 동대문에 대한 비판 중에, 오명 중에 그런 게 있죠. 역사성을 무시하고 지역의 어떤 지역성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형태적으로만 접근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시장의 구조와 그 동대문 시장의 구조와 네트워크 구조가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거를 설명할 때 드는 그 예화 같은 게 있는데, 이탈로 칼비노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탈로 칼비노가 쓴 책 중에 보이지 않는 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셋업이 어떻게 되냐면 쿠빌라이 칸하고 마르코 폴로가 대화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 마르코 폴로가 여행한 지역들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마르코 폴로가 얘기를 할 때 쿠빌라이 칸 머릿속에서는 한 예를 들면 100가지의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나폴리였어요. 그 나폴리 한 도시를 설명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시장도 마찬가지로 입구가 되게 다양한 곳에 있고 비선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고 그런 곳이 아니라 입구가 되게 많고 그 안에 되게 다양한 스토리가 있지만 하고 있는 경험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시장에 들어가서 하는 경험들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대문도 가보면 그 DDP도 굉장히 많은 입구가 있고 어떤 위계가 철저하게 딱 지켜졌다기보다는 되게 비선형적이고 비위계적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그런 의존 구조를 잘 반영한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 위주의 건축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시스템적인 접근을 하는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정말 다양하고 너무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교수님께서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젝트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이제 보통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설명할 때 스케일별로 설명을 해주는데, 초반에 말했듯이 스몰 프로젝트는, 가장 작은 프로젝트는 포뮬러 1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이 게라지 디자인, 이게 이제 가장 작은 디자인이었고 굉장히 그 메카닉의 세계예요. 그래서 모든 부품들이 정확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1초의 싸움이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배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요구했던 건 정교한 배치와 더불어 포뮬러 1의 스피드를 반영한 그런 건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결합하는 것들, 그래서 작은 스케일이지만 정교한 동선과 장비 배치가 함께 가능한 그런 미시적 배치,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였고, 도미니언 타워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이제 중정이 있고, 도미니언 타워도 마찬가지고, 오포 헤드쿼터도 마찬가지인데, 중앙에 이제 중정이 있고, 중정을
중심으로 공간이 유기적으로 이제 배치되고 그 안에서 형태적으로 외부 형태적으로는 되게 조형성이 강조되고 내부적으로는 그 안에서 이제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서 대부분의 IT 회사들이 지향하는 바들이 이제 서로 되게 인터랙티브하고 그 안에서 하나의 어떤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런 디자인을 했었죠. 중정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그다음에 이제 그 니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지만 이제 동계 아시안 게임을 사우디아라비아가 유치해서 그 도시가 이제 미디안 산맥인데 거기에 사우디의 지역성을 반영한 350m짜리 타워. 그런 거는 이제 지형이라든가 사우디의 비치라든가 어떤 지역성을 어떻게 건축화시켜서 그것이 차이와 다름을 만들어내는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말했던 4개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그 프로젝트가 조금 저한테는 키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뭐 아까 말했던 내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지만 요새 연구하는 것과 조금 더 연관성이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4개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스마트 시티가 갖고 있는 한계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좀 체험하고 좀 고민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페라리를 굉장히 응원하고 있는데요. 아, 아부다비에.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뭔가 스몰 스케일부터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